최근에는 3개월물 국채보다는 오히려 1개월물의 국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고 변동성이 크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지금 미국 금융 흐름은 단기 금융 쏠림 현상이 아주 뚜렷합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 상업은행의 총 예금을 나타내주고 있는 건데 지난 2020년에 총액이 한 18조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그 예금의 1조 달러 정도가 지금 감소했어요. 그리고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감소세가 급하게 하락세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인이 왜 생겼냐면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장기 예금 같은 거를 선호하지 않고 오히려 MMF 같은 즉 머니마켓 펀드 같은 단기 금융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MMF는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주식 같은 거 투자할 적에 일단 돈을 MMF 같은 데 집어넣어 가지고 이 대기 자금 같은 이런 단기 자금에 쓰이는데 이런 단기 금융이라 하더라도 이런 MMF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MMF 쪽으로 이렇게 자금이 몰리면서 미국에만 5조 한 2천억 달러 이상이 지금 MMF에 돈을 담궈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행들은 혹은 투자 은행들은 이 MMF에 들어온 돈을 어디다 투자를 할까요? 그들은 이 MMF에 들어온 돈을 단기 국채를 사거나 우량 기업의 어음 등을 사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예금주들한테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이런 중소은행들이 위험하다고 보여지니까 예금자들이 거기서 돈을 빼가지고 이런 MMF 같은 단기 금융 상품에 예금을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은행들의 예금 수준은 지금 알게 모르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위험이 들이닥치면 이게 어떤 의미에선 잠재된 폭탄이기 때문에 돌발적인 복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즉 은행 자금이 이렇게 단기 금융으로 쏠리면서 이 쏠리는 것만큼 이 중소은행들 예금에서 그만큼이 이탈돼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시장인 그 연준의 영래포 시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이해해서 하룻밤만이라도 여기다가 예금을 하면 오버나이트 금리를 높은 금리를 쳐주는 그러한 단기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포라는 건 환매 조건부 채권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걸 의미하는데 우선 쉽게 그렇게 오버나이트 금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오버나이트 금리가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2021년서부터 생긴 건데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 거래액이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1년서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는 사실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예금을 투자할 만한 마땅한 안전투자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걸 하룻밤이라도 연준한테 맡기고 연 한 4% 이상 되는 금리를 받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래포 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도 이걸 무제한으로 받아줄 수는 없고 하니까 이것에 이제 한도를 정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한도가 한 2조 4천억 달러 되는데 이게 대부분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소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금리는 지금 연준이 정한 기준금리의 하단선 정도에서 형성되도록 하는데 입찰을 통해서 이거를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정도에서 금리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단기금융 쏠림 현상을 또 볼 수 있는 게 1개월물 국채입니다. 1개월물 국채의 금리 수준이 연 4.65% 정도 되는데 최근에는 3개월물 국채보다는 오히려 1개월물의 국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즉 그 얘기는 갈수록 단기 국채 쪽으로 투자자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고 변동성이 크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이 단기금융 쏠림 현상과 관련해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회장 레리 핑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행권의 발작 확산 가능성이 있다. 현재 문제는 은행들 부채는 단기인 반면 자산은 주로 장기물 국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즉 이유는 그동안에는 은행들이 중장기 국채가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그들이 안전자산이라고 구매를 했던 중장기 국채의 가격 하락폭이 너무 커가지고 손실을 많이 입은 겁니다. 아직 이 국채를 팔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미실현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미실현 손실을 많이 껴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융계에서 또 다른 불안 요인이 발생하면 이게 잠재되어 있던 게 다시 현재화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레리 핑크가 매년 주주들한테 보내는 그 서한이나 인터뷰 등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양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두세 번은 더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게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양반은 투자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시기에서는 주식보다는 단기 채권을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록은 최근 들어와서 갖고 있는 주식을 매도 중에 있습니다. 레리 핑크의 얘기를 우리들이 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즉 블랙록이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회장이 이러한 시각으로 주주들한테 서한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지금 같은 변동성이 큰 위험한 시기에는 주식보다는 단기 국채 같은 거로 투자를 분산시켜라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미국의 부동산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자산시장에서 주식시장보다 큰 게 채권시장이고, 이 채권시장보다 훨씬 더 큰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자산시장의 가장 중요한 미국의 부동산은 지금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면, 지금 보이는 그래프가 캐시실러 지수인데, 보시다시피 2022년 하반기서부터 올해 초에 이르기까지 주택가격의 둔화세가 그전에 몇 년간 올랐던 거를 다 까먹고 이제는 마이너스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캐시실러 지수는 가장 신뢰도가 높은 주택가격 지수입니다만은 이거는 후행 지표예요. 올 4월 달에 발표된 게 2월 달의 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월 정도 후행하는 지표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수에 대한 신뢰도는 높긴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른 데이터나 이제 다른 지수들을 살펴보는데, 현재 미국의 30년 평균 모기지 금리는 6.39%예요. 그러니까 이게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2% 후반대였던 게 거의 두세 배 정도 모기지 금리가 올라서,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택 가격이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결국은 하락할 수뿐이 없을 것이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 실제로 미국 3월 달에 주택 가격은 10년 내 최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이 지수에서는 2월 달까지 안 나왔지만 미국의 다른 기관들이 조사한 3월 가격은 이거보다 훨씬 더 하락폭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금 최대 문제는 임대료 하락까지 겹쳐서 부동산 경기의 전망이 상당히 암울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이런 추세로 나가다가는 서브프라임보다도 훨씬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래프가 임대료 하락 그래프입니다. 지금 2022년 들어서 그동안의 상승세가 하락으로 반전하면서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대부분 중소은행들이, 큰 상업은행이 아니라 중소은행들의 대출 비중이 80% 정도 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중소은행들이 갖고 있는 미국 장기국채의 그러한 손실, 게다가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해 놓은 것에 대한 부도 위험성의 증가
등으로 해서 미국의 중소은행들은 앞으로도 그 상황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대도시의 사무실 공신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옆에 있는 그래프가 지난해 4분기의 사무실 공신률인데 그게 3년 전에 비해서 공신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휴스턴 같은 데는 25%가 넘었고 샌프란시스코도 한 18% 정도, 가장 적은 공신률에도 지금 보스턴 같은 데가 뭐 한 12, 13%.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러한 공신률의 증가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사무실 공신률이 지난해 4분기만 하더라도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한 18% 정도 했는데 금년 1, 4분기의 공신률은 자그마치 29.4%예요. 그리고 내년 겨울까지 공신률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대도시의 사무실 공신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재택근무를 권장하면서 이제는 대도시일수록 그리고 IT 기업일수록 집에서 재택근무 확률이 더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엔데믹 시대에 들어갔음에도 이제는 사무실이 남아도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대료 하락이 이 상업용 부동산의 직격탄을 때렸기 때문에 과거의 부동산 문제는 주택에서 일어난 서브프라임 문제였었는데 지금은 주택보다도 오히려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문제가 더 크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 이렇게 나쁜 면도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면으로 작동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바로 임대료의 이러한 약세는 인플레이션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근원 인플레이션, 잘 잡히지 않는 근원 인플레이션에서 그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즉 임대료 하락은 그 자가 주거비의 비중을 낮춰줌으로써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한국의 경제성장률 발표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 4분기 경제성장률은 0.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비록 미미하긴 하지만 지난해 4, 4분기 마이너스 0.4% 성장에 비하면 그래도 역성장을 면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의 펀더멘털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펀더멘털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무역적자의 행진이 15개월째 접어들고 있고 지난해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해서 사상 최악입니다. 즉 IMF 때나 금융위기 때보다도 적자 규모가 더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갈수록 적자 규모가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즉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됐는데 벌써 올해 들어서 석 달 동안 즉 1, 4분기 무역적자가 225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 적자 규모는 지난해 적자 규모의 거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역적자를 보면 올해 무역적자는 지난해보다 훨씬 큰 정말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를 볼 걸로 전망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치솟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힘을 못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울한 얘기들만 전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세계 경제 흐름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